안녕하십니까. 2025년 충북대학교병원 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 충북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연합 부모교육 세미나 사회를 맡은 진료 코디네이터 서은주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 부모교육 세미나에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시면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부모교육 세미나는 놓치기 쉬운 발달장애인 치료와 지원의 필수 분야들, 성인기와 노년기를 다시 들여다보다라는 주제로 강좌를 마련해왔습니다. 많은 분들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성인기에도 필요하다. 성인기 발달 장애인에 대한 언어 치료와 의사소통 존재라는 주제로 송승아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송승아 교수님께서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 박사를 취득하시고 2001년부터 현장의 다양한 대상을 만나며 언어치료사로서 활동하고 계시며 서울대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언어치료사, 명지대학교 통합치료대학원 언어치료과 교수에 재직하고 계십니다. 참가자분들께서는 강의 시간 동안 화면 하단 Q&A에 강의와 관련된 질문을 남겨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송승환 교수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이렇게 또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언어치료, 그러니까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의사소통 준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공유한 내용은요, 우선 성인기 발달장애인 분들의 의사소통은 어떤지 좀 알아보고, 그렇다면 이런 의사소통 지원, 그러니까 언어 치료라는 거는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사례와 지금 요번에 이 하반기에 이 웨비나의 목표는 사실상 보호자분들을 위한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요. 가정에서의 의사소통 지원을 어떻게 계획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럼 성인 발달장애인 분들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발달장애인 분들은 발달장애인 법안에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 이제 함께 발달장애인으로 묶여 있습니다. 근데 지적장애인 분들과 자폐성장애인 분들은 사실상 의사소통에 있어서 분명한 좀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자폐성 장애인 분들의 일부는 지적장애를 동반하면서 인지적인 결함을 동시에 보이시기도 하시지만 인지적인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 의사소통과 그 다음에 관심사 및 행동 양상의 특별한 특징들을 갖고 계시면서 지적장애인 분들과 자폐성 장애인 분들은 확연히 구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지적장애인 분들의 특성을 보면은요, 우리 지적장애인 분들은 사회적인 동기가 상당히 있으십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자폐성 장애인 분들은 사회적 동기가 있을 순 있겠지만 그 동기 자체가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장애인 분들은 사회적 동기가 있으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기관에, 성인분들 계시는 기관에 방문을 하면은요, 항상 먼저 나와서 맞이해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지적장애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근데 성인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인지적인 어떤 결함 수준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모습을 갖고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처음 방문하는 기관에서 우리 지적장애인이신 인 줄 제가 모르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너무 저를 따뜻하게 환대를 해주셔서, 네, 선생님, 예, 저 오늘 뭐, 언어치료사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대화를 잘 못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런 측면은 사회적인 동기는 있으나 우리 지적장애인 분들은 인지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처음 온 사람을 맞이해 줄 줄은 아셔도 그 다음에 그분의 방문 목적이라든지 그에 따른 안내라든지 이런 의사소통의 상황에 맞는 의사소통은 인지 능력의 한계로 원활하지 않은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의사소통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니고요. 소위 말해서 좀 더 세밀하게 상황에 맞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뭔가 의사소통이 조금 다르시네요. 잘 안 되네요. 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반응성이 없으시다든지 이런 양상은 사실상 우리 지적장애인
분에게서는 잘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자폐성 장애인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동기 자체가 좀 차이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의사 교환을 시도하거나 혹은 의사소통에 대해서 상대방이 남이 시도하는 의사소통에 대한 반응이 잘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관심사라는 게 좀 확고하시면서 그 관심사에 대해서는 의사소통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주 현격한 차이를 보여서 분명히 관심사 관련해서 음식 이름과 관련해서는 되게 잘 반응을 해주시다가 그것과 관련 없는 상황에서는 아예 반응을 안 하시는 그런 상황에 따른 편차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음, 물론 지적장애인 분들도요, 이런 인지 능력의 한계에 따라서 의사소통의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지적장애인 분들은 대부분 교환성 자체를 갖추시는 것, 반응성 자체를 갖추고 계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요. 일부 지적장애인 분들은 사실상 사회적 동기는 굉장히 충만한데, 어떤 걸로 의사소통해야 될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계속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그런 경우가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자폐성 장애인 분들이 보이는 그런 양상과는 약간 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폐성 장애인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요, 동일한 자기 관심사라 하더라도 그 관심사를 자기 방식대로 좀 공유하고자 하는 특성이 강하세요. 이에 비해서 지적장애인 분들은 교환하는 상황에서 자꾸 선생님한테 반복적으로 보여주시고, 반복적으로 관심을 요청하시고, 이런 경향성이 많은 거에 비해서 자폐성 장애인 분들은 공유하고자 하는 자신의 관심사를 자기 방식대로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자폐성 장애인분의 어떤 스타일을 알지 못하면은 이분들이 굉장히 좀 불쾌해하거나 의사소통의 단절까지도 일어날 수 있고요. 좀 심하다 보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네가 침범하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는 걸 네가 방해한다. 이런 차원에서 문제 행동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폐성 장애인 분들이 동일한 발달 장애 안에서도 사실상 교환적인 의사소통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폐성 장애인 분들이 성인이 되셨을 때에는요, 유아동기와는 좀 다른 긍정적인 진전의 가능성이 최근에 보고되고 있는데요. 앞서서도 그 강의를 들으신 바와 같이 아직 성인기에 대한 연구는요, 선진국에서도 굉장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확연한 데이터로 제시된 경우는 그리 흔치는 않은데요. 일반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양상을 좀 보자면, 유아동기 때는 사회적 동기가 전반적으로 낮은 거에 비해서 성인기가 되면서는 일정 부분 좀 형성되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본인이 동기가 있다 하더라도 의사소통을 시도를 한다거나 이런 모습보다는 소극적으로 반응해주는 양상으로 나타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관심사 공유 또한 자폐성 장애인분들은 자기 관심사 위주로 관심을 표현하고 공유할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아동기 때는 이게 엄청 확연하죠. 그래서 자기 관심사가 아닌 거에서는 정말 반응성 혹은 의사 교환 가능성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완전 딱딱 떨어지는 그런 양상인 경우가 다수라면 그랬던 아이들조차도 성인기가 되어서는 사실상 자기 관심사 이외에도 반응이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실제 임상 현장에서 봤을 때에도 상당 부분 좀 응해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관찰됩니다. 특히 관심사와 관련해서는요, 이제 저희는 언어 치료는 물론
우리 친구들의 발달장애 친구들 관심사에 기초하고 의사소통의 어떤 요구도에 기반을 두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탈할 가능성이 많지는 않은데요. 사실 언어 평가, 의사소통 평가를 진행할 때에는 평가라는 건 일정한 형식이 있다 보니까 유아동기 친구들 평가를 할 때 분명히 저희가 비공식 검사로 아이들의 발화 샘플을 확인해서 진행하는 검사를 진행했을 때에는 낱말 조합도 하네. 이런 친구들이어도 저희가 질문형으로 뭐 그림을 보면서 한다든지 이런 검사에 대해서는 반응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관심사 공유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그런데 성인기에 이르러서는요, 분명히 어렸을 때 그랬다고 보고가 되는 분들조차도 대부분은 이런 관심사를 공유하시면서 물론 정반응의 가능성은 차이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 관심사 공유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공식 검사도 훨씬 더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관심사 공유에 있어서 큰 진전이 나타난다라는 게 성인기의 긍정적인 양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기능을 봤을 때에는 유아동기에는 자기 관심사 위주로 의사 교환을 하다 보니까 요구하기나 거부하기. 결국은 뭐예요? 자기 필요에 의한 의사소통을 좀 시도하는 반면 성인기에 이르렀을 때에는 반응하기가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언어치료사로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오히려 자기 주장, 자기 필요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의사 개시를 보이는 거에 비해서 성인기에는 반응하기 위주다라는 거는 사실상 할 수 있는 요구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지 않고 반응 자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양상으로 우리 성인분들은 의사소통할 가능성들이 조금 더 많아진다라는 건데요. 물론 그에 따라서 앞에 관심사 공유나 사회적 동기 이런 것과 함께 반응하기 위주가 된다라는 특성은 사회 적응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긍정적인 면은 있지만 의사소통이라는 거는요, 사실상 남의 의사를 수용하면서 살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반응하기 위주의 의사소통을 보인다라는 건 굉장히 안타깝고 아쉬운 지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사소통 유형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요. 유아동기에는 사실상 구어 발달을 최선의 목표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을 진행을 하는 거에 비해서 이제 성인기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다양한 발성이나 제스처, 구어, 그 밖에 다른 상징을 사용한 특히 그림이나 사진 상징을 사용한 그런 의사소통도 가능하고 성인기에 좀 두드러지는 양상은 사실상 문자 습득 여부에 따라서 이분의 의사소통의 질이 저는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성인기까지의 우리가 의사소통을 생각한다면 우리 친구들의 문자 지원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 임상가로서의 소견입니다. 자, 그러면 성인 발달 장애인 분들은 의사소통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편의상 우리 발달 장애인 분들 중에 특히 의사소통에 현격한 어려움이 있는 자폐성 장애인 분들은 그 의사소통의 수준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전혀 상징을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못하는 분들부터 그 일반 또래와 비장애 또래와 차이가 없을 정도의 언어 실력 자체는 갖고 있지만 사실상 대화가 원활하지 않고 의사 교환이 원활하지 않는 수준까지 다양한데요. 그에 따라서 우리 그 발달장애인 분들을 지원하는 종합 중재 모델인 썰치 모델에서는 우리 의사소통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사회적 파트너, 언어 파트너, 대화 파트너 수준으로 우리 발달장애인 분들을 나눠서 지원 계획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회적 파트너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구어로 하는 말이나 아니면 그림 혹은 제스처 같은 아주 일관된 방식의 의사소통 수단을 사용해서 자발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3개 이하인 경우에는 저희가 사회적 파트너라 하고요.
3개가 넘어가면서 100개 미만인 경우에는 언어 파트너라고 하고요. 100개가 초과되면서 플러스에서 생산적인 문장 사용이 가능하다. 여기 생산적인 문장 사용에서는요, 맨날 하던 패턴의 문장 조합만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창의적으로 하는 문장 사용을 바로 생산적인 문장 사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분들을 우리가 대화 파트너라고 하는데, 이런 기준에 따르면 대화 파트너는 우리가 임상 현장에서 언급하는 고기능 자폐를 포함하고 있지만 고기능 자폐라는 인지적인 기준에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우선은 경제성급 인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폐인들에게 실시한 인지검사나 혹은 비언어 인지검사에서 경도 이상의 수준이 나타나는 분들은 사실상 대화 파트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희도 아이들을 지원을 할 때에는요, 말을 전혀 못하는 사회적 파트너인 수준에서 와서 이 단계들을 거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언어 파트너기를 상당히 오랫동안 학령기까지도 유지하는데, 그런데 서서히 비언어 인지 가능성이 확인이 되면서 대화 파트너 수준으로까지 성장하는 친구들도 임상 현장에서는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 파트너인 분들은요, 의사소통이 정말 제한적이시고요. 그에 비해서 언어 파트너인 경우에는, 낱말은 꽤 많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게 100개가 넘지 않고요. 그 다음에 2, 3어 조합의 문장 사용도 가능하지만, 항상 사용하는 문장은 패턴화된 문장일 가능성이 되게 높으면서, 결과적으로 주고받는 의사소통은 매우 제한적인 분들입니다. 이걸 벗어난 분들이 이제 대화 파트너에 해당이 되고요. 그렇다면 의사소통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파트너인 경우에는 이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를 우리가 좀 관찰할 필요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분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의사소통 목표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사회적 파트너인 경우에는 사실상 의사교환이 굉장히 제한된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의사 표현이 어려우면서 사실상 문제 행동, 도전적 행동이 나타나지는 않는지까지 확인을 해서 의사소통 지원, 언어치료 지원을 계획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낱말 사용 혹은 상징을 통한 어떤 그 개념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언어 파트너 수준에서는요, 동일하게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를 본다 할지라도 같은 언어 파트너 안에서도 구어 사용이 가능하신지 아니면 구어는 매우 제한되어 있지만 보완적인 의사소통, 그림 상징이라든지 문자 상징, 사진 상징과 같은 보완적인 의사소통 체계 사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요. 사회적 파트너와 마찬가지로 이분이 표현하고 싶은 의사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확인하면서 동시에 언어 파트너에서도 도전적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 파트너에 이르러서는 이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사 교환 가능성, 잠재력을 내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오히려 접근의 시작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을 하고 이에 따라서 성인이 된 지금 시점에서 가정에서의 의사소통 지원이 시급한지, 지역 사회 활동을 하면서의 의사소통 지원이 시급한지, 혹은 직업 교육이나 직업 현장에서의 의사소통 지원이 시급한지에 따라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인 발달 장애인 분들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요, 일단, 지금 한 30대까지의 성인 발달 장애인 분들은요, 어려서부터 교육을 많이 받으셨어요. 40대 분들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았다. 30대 후반부터 40대 이후는 평균적인 교육 정도가 많은 분들은 아니시고요. 대신 진단 경험, 그 의료진을 방문한 경험들은 많으실 수 있지만, 어, 교육 세팅이 그때는 확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차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성인분들은요,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미 습득한 언어 능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의미 있는
교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게 가장 우선시 되고, 그에 따라서 일부는 모방 수준에서 아니 시키면은 하고 따라하라면은 하는데 자발적으로는 안 해요 하는 의사소통의 모습, 언어 사용, 언어의 모습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는 자발성 획득을 하기 위한 어떤 촉진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성인기에도 새롭게 습득해야 되는 어떤 언어 능력, 의사소통 기술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앞서서도 얘기한 것처럼 현재 의사소통 수준을 기초로 해서 의미 있는 목표를 선정해서 1년 이상의 장기 계획 하에 지원이 필요하겠는데요. 결국 이런 것들을 통칭으로 저희가 의사소통 지원, 의사소통 목표 선정에 있어서는 크게 발달적인 목표 선정이냐, 기능적인 목표 선정이냐, 이 두 갈래를 나누는데 이미 성인이 된 분들은 더 이상 발달을 기반으로는 하지 않기 때문에요. 기능적인. 그러니까 내 실생활에서 필요한 의사소통이 뭐야를 잘 확인하고 그에 따른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목표를, 어, 목표를 우리가 세우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언어 치료사들은요, 이렇게 언어의 하위 영역, 조음, 음은, 의미, 구문, 문법, 활용, 담아, 문자, 해동 및 읽기라는 언어의 하위 영역에 따라서 의사소통 수준별의 의사소통 지원을 할 수 있겠는데요. 대화 파트너인 분들은 사실 여기가 뻥뻥 뚫렸잖아요. 일부 발음이 불명료한 분들이 간혹 대화 파트너에도 계시긴 하세요. 그런데 사실상 이 발음 불명료가 의사교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가 기준이 되어서 목표의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 보편적으로는 대화 파트너에서 좋은 음은 발음은 사실상 후순위로 많이 밀릴 수 있겠습니다. 의미 영역이나 구문 문법 영역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대화 파트너인 경우에는 사실상 활용 및 담화 수준을 의 규칙들을 처리할 수 있으면서 그에 따른 의사 교환 가능성, 독립된 의사소통 가능성을 조금 더 확장해 주는 것이 주된 목표일 수 있겠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사회적 파트너인 경우에는 사실상 구어 사용 가능성이 굉장히 낮으면서 좋은 문문을 우리가 또 고려하지 않고요. 뿐만 아니라 구문 문법 자체도 이분들의 언어 사용의 어떤 필요성, 요구도에 기초해서 이거 자체 문장을 형성하고 문법성을 우리가 지원하기보다는 낱말, 개념, 수준으로 이분이 의사 교환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특히 이 이용자분들의 요구도에 따라서, 필요도에 따라서 우리는 목표를 삼아서 지원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이 구어로, 말로만 꼭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해서 다양한 상징도 생각하는데 혹시 문자라는 상징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아무리 사회적 파트너여도요, 간혹은 비언어성 인지 능력이 사실상 이분이 갖고 있는 언어 수준에 비해서는 우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언어 파트너인 경우에는요, 이 모든 하위 영역을 대부분 우리가 고려를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다채롭게 고려할 수 있는 하위 영역에서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이런 언어 전문가와 가족분들, 그 다음에 같이 협력하는 다양한 관련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상의해서 정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인기에 이르러서도요, 저희가 그룹 지원이 가능한데, 그러니 이제 아마도 성인분들은 대부분 계시는 곳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운영하시는 시설에 계시다 보니까 언어의 그룹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시는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룹을 형성할 때 언어 치료의 입장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의사소통 수준을, 의 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수준의 기준을
우리가 그 바운더리, 레인지를 좀 잡고요. 뿐만 아니라 가장 핵심적으로는 목표를 공유할 수 있는 분들이 한 그룹으로 묶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동 언어 치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저희는 4명에서 6명 정도의 소그룹을 운영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고요. 성인분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요, 가급적 저희도 생애 주기별로, 그래서 성년이냐, 중년이냐, 그 이상이냐에 따라서 좀 나누어서 구성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목표에 따라서 치료자가 그룹을 이끌어가는 구조화된 환경에서 진행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동일한 그룹이라 하더라도 만 3세 미만의 영유아 친구들은요, 그룹 자체를 저희가 그 보호자와 함께하는 비구조화된 그런 환경 맥락에서도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한 만 3세 혹은 만 4세, 보편적으로는 만 4세 이후의 언어 치료에서는 그룹을 형성해서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비구조화된 세팅과 구조화된 세팅을 혼합하거나 혹은 성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조화된 환경 위주로 제공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을 통해서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이런 사회적 교류 가능성을 증진하는데 사실상 그룹은 가장 큰 의의가 있겠다라고 할 수 있고요. 가급적이면은 이런 의사소통 수준이나 목표 이외에도 장애의 심한 정도라든지 인지 수준이라든지 교육의 경험이나 이분들의 성격을 반영해서 그룹을 구성하고자 하는데요. 특히 성격, 그 다음에 관계, 뭐 주간보호센터 내에서 그 관계도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룹핑을 하기 위해서 언어 평가가 끝나고 언어 기준으로 그룹핑을 하고 나면 항상 기관장님과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드릴 때 이분들이 그룹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언어를 기준으로는 가능한데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이 있는지 여쭤보는데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세요. 우리 누구 씨는요, 여자분들한테 되게 인기가 많은데, 이 두 여자분이 굉장히 경쟁적으로 이분을 독차지하려 하기 때문에, 이 두 분이 같이 있을 때 이 남자분이 계시면, 그러면 이분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힘든 상황이 어느 상황까지 되나요?를 얘기를 들어보고 할 수 있을 가능성을 저희도 계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유능하신 지적장애인 누님이 계시는데 그 누님분이 그 동생들을 너무 휘어잡는 거예요. 그런데 휘어잡히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휘어잡히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누님이 이분을 유난히 휘어잡아서 이분은 이 누님이 계시면 너무 위축되어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그룹 가능성에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배제할 가능성 혹은 새롭게 그룹핑을 할 가능성을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실제 저희가 이제 의사소통 성인분들의 의사소통 중재한 사례를 좀 공유를 해드리겠는데요. 명지대학교에서 진행을 한 사례인데요. 저희가 그 서대문구에는 이 서대문구에 연합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성인 발달장애인 분들이 가실 수 있는 기관으로 단기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라고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 기관에서 지내시고요. 금요일 저녁에 댁으로 가셨다가 일요일 저녁에 다시 복귀하시는 형태의 기관입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센터는 출퇴근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출퇴근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직업교육센터나 보호작업장,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성인 발달장애인 분들 센터의 센터장님들께서 서대문 연대라는 그런 연합체를 구성을 하셨고요. 그 연합체의 한 그 센터장님께서 이제 서대문구 시립 다솜 단기보호센터 센터장님이셨는데 이분께서 2019년에 명지대학교 언어치료학과에 요청을 해오셨어요. 우리 언어치료 좀 해달라고 우리 이용인 분들 언어치료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가 시작을 했고, 사실 2019년도는요, 영어 자료로도 문헌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 특히 의사소통 지원에 대해서는요, 그 문헌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
기존 특수교육 분야에서, 그다음에 자폐 보편적인 연구 안에서 진행되는 성인분들을 위한 지원이 어떤지를 저희가 근거로 해서 이 의사소통 중재 언어 치료들을 계획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일단 학부 전공생과 비전공생이 있기 때문에 학부 전공생들 위주로 교회 실습, 외부 실습, 팀을 꾸려서 이런 다양한 기관에 있는 성인분들을 만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일단 그 센터장님에 따라서 마치 저희에게 약간 레크레이션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언어 치료는 이런 의사소통 수준과 그다음 목표를 공유할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룹핑을 한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그러한 절차들을 체계적으로 밟아가면서 센터장님들을 안내해서 센터장님들의 아주 적극적인 협조 하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중재한 다양한 사례 중에 개별 사례, 두 사례와 그룹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에 해당하는 이분은 38세 남성분이고요. 자폐성 장애 1급. 사실 30세이면서 자폐성 장애를 받으시는 경우가요. 말을 전혀 못하시는 경우 중에는 흔치는 않아요. 대부분 지적 장애를 많이 받으시는데 이분은 행동의 특이 양상이 아주 어려서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등급 심사를 받으시는 시점까지도 많이 이어지면서 자폐성 장애로 이어진 분이신데요. 이분 어쨌든 한 가지 활동 자체를 하는 거에 시간도 짧고 할 수 있는 활동 목록도 많지 않으시고 착석 유지도 원활하지 않으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발성은 가능하지만 구어 산출은 전혀 없으셨고 신체적인 촉진 없이도 언어 지시에 반응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분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이런 인사나 이런 거에 대한 유도에도 반응이 없으셨고요. 어휘력 검사에서 이제 표현은 사실 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수용어휘 같은 경우는 일부 반응을 보이실 수 있는 그리고 이분은요 문자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이셔서요. 이분의 이제 개인 시간, 자유 시간의 활동 목록을 보면 창가에서 경치 보기, 창밖 바라보기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활동 목록으로는 물 마시러 가시는 게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름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활동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글씨 쓰기를 이분이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덧쓰기를 하세요. 글씨를 쓰면 그 위에 덧쓰고 덧쓰고 덧쓰는 방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이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를 못 알아보는 정도로 문자를 따라 쓰는 듯한 그런 인상의 분이셨는데, 언어의 입장에서는요, 일단 이런 이해 반응이 나타나는, 어휘에 대한 이해 반응이 나타나면, 이분이 문자에 대한 이런 시도를 하는 걸 그렇게 아주 낮은 수준으로는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이분의 그러면 보완적 의사소통은 사실상 문자 수준으로도 진행을 할 수 있겠다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제공하는 목표는요, 일단 구조화된 상황에서 본인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문자와 그림 상징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요구하기. 를 표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물 마시러 가는 상황, 그 다음에 창밖을 보는 상황, 이런 게 있으시는 분이셨고요. 그 다음에 글씨 쓰는 활동 목록, 요 정도의 활동 목록이 있으셨던 분인데, 이거를 그러면은, 아니, 창밖에 보고 물 마시는 거, 근데 이거 그냥 성인인데 가서 혼자 마시면 되지?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런 걸 시도하시는 방식이요. 갑자기 튀어나가세요. 갑자기 어떤 장소에 계시다가 확 튀어나가시는데 이분이 그렇게 튀어나가시는 속도도 어마어마하지만 키가 180이 넘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분이 튀어나가시면 일단 긴장하고 무조건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에 따른 문제행동까지로 발전된 분은 아니라는 게 굉장히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사실상 나 물 마시러 간다. 나 창가 보고 싶다. 이런 그림 상징을 교환했을 때 이분한테 이분의 삶이 훨씬 의미 있고 함께 지내시는 분들도 삶이 훨씬 더 안정된다라는 판단 하에서 이런 목표를 형성해서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분의 일부 활동, 그래서 여기 상자는요, 이분이 좋아하는 것들을 여기다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글씨 쓰는 거 좋아하니까 펜이랑
그 다음에 종이랑 이런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서 이렇게 열에 맞춰서 쓸 수 있게 칸에 맞춰서 쓸 수 있는 걸 했는데 이거는 한 달 4주 정도 진행을 했을 땐 충분히 이분이 달성하실 수 있었고 저희가 1년 지원을 했을 때요. 이분이 이제 물 마시러 갈 때 저희가 목걸이형으로도 드리고 의사소통 판으로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일어서기 전에 물 가리키고 일어나시는 자발성까지 획득을 했었는데 아쉽지만 기관에 있는 선생님께서 이것까지 일반화하는 거를 지원하기에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조금 힘들다라는 보고가 있으셨고 부모님은 이제 연로하시면서 집에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주냐 이런 모습이 있으셨습니다. 두 번째 성인분은 33세 남성분이고요. 이분은 굉장히 언어에 대한 능력이 많으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휘에 대한 수용력도 좋으시고 가끔 간헐적으로 이어절 두 낱말 조합도 가능하신데 이분은 갑자기 정서가 불안해지시면은 자해나 타해 가능성이 있으셨던 근데 이 빈도가 높지는 않은데요. 한 번 이 문제 행동이 나타나면 강도가 너무 세셨던 분이셨어요. 예, 그런데 이런 그 일반적인 교환 상황에 대해서 너무 반응도도 좋으셨고, 공식 검사에 응하시는 거는 그리 원활하지는 않았고, 자발성 자체도 평가 시에는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이런 수용적인 의사소통의 모습은 잘 보이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 이분의 관심사가 미술 활동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만들기를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이용인분의 관심사에서 시작을 해서 의사교환 가능성을 이어조합을 자발적인 수준으로 요구 거부 그 미술 활동에 필요한 본인의 여가 활동에 필요한 거에 목표를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이어조합까지 자발성 이분이 획득하신 후에는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여가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분의 삶에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분의 의복에 대한 자기 관리나 아니면 그 식단, 식사 메뉴에 따라서 본인이 선호, 비선호를 본인이 선택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근데 자발성을 획득하기 전에 저희가 이런 시각 자료로 매회 점심 메뉴와 저녁 메뉴에 대해서 그래서 점심 메뉴는 우리 센터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메뉴 정보를 저희가 사전에 입수를 해서 이런 시각판을 만들어 가고 그러면 이분에게 좋아요, 싫어요를 선생님들이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좋아요, 싫어요는요, 꼭 아셔야 되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입니다. 네, 좋다, 싫다는 추상적이에요. 이걸 구체화시키려면요, 먹어요, 안 먹어로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도 좋아요, 싫어요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더 단계를 낮춰서 먹어요, 안 먹어를 했을 때에는 이분이 이런 그림 상징과 더불어서 훨씬 더 잘 이해를 하시고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셔서 그에 따라서 저녁 메뉴, 먹고 싶은 메뉴 선정하기까지의 활동도 하시고요. 그걸 확장해서 지역사회 활동으로 확장해서 사고 싶은 음식과 사고 싶지 않은 거, 사요, 안 사요, 이 목록 활동하는 거, 그다음에 계절에 따른 옷차림. 오늘 뭐 입고 왔어요? 선생님도 뭐 입고 왔어요? 이제 추워져요. 뭐 입어야 돼요. 라는 것까지 기능적인 목표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성인분들의 그룹을 저희도 다각도로 시도를 하고요. 그룹은요, 정말 구어 사용이 제한된 사회적 파트너인 분들부터 대화 파트너까지 저희가 정말 다양하게 진행을 했어요. 사회적 파트너인 분들은 어떻게 그룹이 돼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발달장애인 분들이 성인이 되시면서는 사회적 동기라는 게 일정 부분 형성이 되시면서 함께하는 활동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강하셨어요. 그때 공통된 목표를 의미 있는 것으로 잘 뽑아내고 그에 따라서 활동 가능성, 의미 있는 활동 가능성을 선정하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워낙 다양한 선생님들, 유능한 선생님들과 함께 하면서 저도 굉장히 잘 배울 수 있는 과정이었는데 특히 여기 보신 이 네 분 같은 경우는요. 일단 한낱말 표현이 다 가능하시면서 2, 3어 조합이 대부분은 모방 수준에서 가능하셨고요. 그 다음에 네 분 중에 세 분은 문자,
변화에 대한 반응도 가능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과는 기본적으로 공통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목표 자체는 일상생활이나 여가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짜고 그에 따라서 이제 구조화된 수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음, 위생관리라는 게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능적인 목표를 선정한 후에, 실제 이런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하면서 우리는, 어, 그 센터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따라서요, 직접 활동을 우리 센터 선생님들의 보조하에 진행도 하고요. 그러지 않으면 간접적인 역할극 활동을 제한적이나마 진행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다양한 손소독제 만들기와 같은 여가 활동의 일환인 것들도 진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마무리는 이런 그날의 목표 어휘를 이렇게 준비물이나 활동 과정으로 제공을 하면서 이거를 활동지 형식으로 저희가 함께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그룹 중재는 12회기에서 15회기 정도를 학기별로 진행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정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가정에서 지원을 해주신다라고 했을 때 일단 하루 일과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때 의사소통이 필요한 상황과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의사소통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중재 효과를 먼저 따진다라고 한다면요. 정말 필요도가 보호자분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는 뭘 의사소통하고 싶어 하나, 하고 싶어 하는 말이 뭔가,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점에서는 항상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목표로 자꾸 선정하지 마시고요. 성인인 경우에도 우리 자녀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떠올리시고, 그럼 우리 자녀는 이걸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에 따라서 이런 관심을 공유하고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의사를 공유할 수 있는 맥락들을 만들고 계속 제공을 해주신 다음에 해당 일과에서 이걸 반복적으로 시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무슨 소리야 싶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짧은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그에 따른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소리 공유가 됐는지 네, 소리 공유 잘 빨리 와. 됩니다. 뚜껑 열고 집어넣어. 뚜껑 열고. 24살 지연 씨는 발달 장애인입니다. 안 돼. 빨리 집어넣어, 빨리. 밥 안 줄 거야. 집어 던지면 밥 안 줄 거야. 밥 먹을 거지? 그럼 해야지. 3분. 더 누르고 3분, 더. 됐어. 잘했어. 지연아, 밥 먹을 건데 네 밥 먹을 땐 네가 돌려야지. 그거 너 보고 돌리라고 그랬다고. 화내면 어떡해?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해요. 뭘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어요지. 지연이가 지금 24살이 이제 됐어요.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연이가 예를 들면 이렇게 김치가 먹고 싶으면 김치 좀 썰어주세요. 이 정도까지는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 정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만 김치가 없으면 김치를 꺼내달라 하던가 아니면 자기가 다 먹은 거를 이렇게 정리정돈은 할 수 있어야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더라도 어떻게 좀 건강한 의존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그걸 자꾸 몸으로 그냥 느끼게, 그러니까 익히게 그냥 해주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아요. 김치 한 포기 자르는 것도 엄마 손이 필요한 딸아이. 안 먹을 거야? 왜? 너 아침 먹고 안 먹었다며. 안 먹을 거야? 어디 가려고 그래. 지금 마음이 콩밭에 가 있지, 지금. 아우, 정말. 슬슬 엄마 눈치를 보더니 냉장고로 향하는데요. 원하는 건 밥이 아니라 아이스크림이었네요. 빨리 갖다 놔. 빨리 갖다 놔. 안 돼. 안 돼. 빨리 갖다 놔. 안 돼! 빨리 갖다 놔.
너 이거 저기다 집어 던지면 너는 안 갈 거야. 뭐가요? 빨리 갖다 넣어놔. 갖다 넣어놔, 빨리. 심통을 부려보지만 빨리 갖다 넣어놔. 엄마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알았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할 거야? 설거지 해야지. 살살 해야지. 살살. 거품을 내야지, 거품. 거품을 내고. 그렇지. 그렇지. 잘하네. 그렇지. 어머, 너무 잘하시네요, 안지현 씨. 대단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인지 능력이 네. 우리 지연 씨, 나름 어머니께서 굉장히 열심히 잘 키워주고 계시죠. 네. 그런데 들으신 것처럼 지연 씨도 조금 발음이 불명료하세요. 그래서 잘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발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글쎄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하고 싶은 말이 뭘까? 라고 생각하면 그 하고 싶은 말 목록에 밥 먹어요도 있겠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는 아이스크림 먹어요가 있겠죠. 그쵸? 아이스크림 먹어요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께서는 이분 지연 씨가 마트 가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트 갈 때, 그 다음에 설거지하고 마트 갈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머니도 지금 맥락을 우리가 다 보면 조금 일관되게 하시지. 너무 잔소리하지 마시고 뭐 그 아까 밥 그거 누르는 것도 3분 시각자료로 좀 만들어 놓아 주시든지 뭐 이렇게 하시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어머니께서도 직장 다니시는 분이시고요. 사실 가정에서 자기 자녀를 본인의 자녀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요. 한 번쯤은 이런 전반적인 좀 전문가의 안내하에 환경 세팅하는 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탓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마 어머니께서도 이런 AAC나 이런 거에 대한 걸 많이 알고 배우셨겠지만, 그럼 김치를 먹고 싶다. 썰지는 못하더라도 김치 달라거나, 안에 있는 김치를 꺼내달라던가, 이런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환경 구성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요. 냉장고나 지금 이렇게 동선을 보면은요, 제가 보기엔 냉장고가 되게 좋은 의사소통판이 될 수 있어 보여요. 그래서 냉장고에 김치 주세요. 그거 하나만 붙여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냉장고 판에 그 동선과 식탁과의 동선이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어떤 판이든 이분이 그 이동 가능한 그다음에 주로 활동할 가능한 그 동선을 확인을 하셔서 그 의사소통 판을 제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현재 이 맥락에서 이분은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밥도 꼬박꼬박 잘 먹는다고 하셨어요. 주로 이런 한 그릇 음식 형태로 어머니께서는 데워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구성해 주시고 이분이 혼자서 하실 수 있도록 안내도 해 주시고요. 심지어 설거지까지도 잘 가르쳐 주고 계시는 맥락이에요. 그렇다면 이분에게는 밥 먹어요. 그다음에 밥 먹기 싫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이분이 밥 데워서 먹으면서까지요. 밥 먹기 싫은데 먹기 싫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그쵸? 근데 저는 김치 이거 봤을 때 아까 김치 어머니가 썰어주시니까 김치 이렇게 밀어내셨어요. 그리고 김치 밀어내기 전에는 밥을 가지고 앉으신 다음에 거기 있는 무언가를 이렇게 밖으로 꺼내는 듯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만약에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었다면 그것만 보더라도 왜 밥 먹기 싫지? 이런 걸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맥락상을 봤을 때에는 이분이 아이스크림을 오전에 또 먹으셨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더 밥 먹기 싫고 더 아이스크림 생각만 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 싶은 말이 뭔지 그 다음에 이분도 분명히 습득해야 되는 말이 있을 테고, 그렇다면 일과 안에서 반복해서 해줄 수 있는 체계적인 구조가 필요한데, 그때 저희는 이제 많이 제안을 해드리는 게요. 아이스크림은 절대 사서 쟁여놓지 않는다예요. 쟁여놓지 않고, 밥을 먹고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는 거죠.
예. 그래서 밥 먹고 편의점에 가서 사는 건데 어머니께서 지금 안내하시는 일과의 절차는 네가 먹은 건 네가 설거지해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어. 우리 설거지 하자. 설거지하고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 먹어요. 이제 이 시각판을 두고 뭐 화살표나 번호나 순차적인 활동에 따라서 이렇게 제공을 하시고 아침은 누구나 바빠서 이렇게 안 해요. 그런데 하루에 한 끼는 이 구조대로 가는 거죠.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면 돌아오신 후에 저녁 시간에 이 맥락을 제공을 하실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고민은 이거죠. 또 아이스크림을 그럼 매일 사줘요?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뭔가 대체제가 좀 있는 게 좋은데요. 그런데 성인분들의 단조로운 생활을 생각했을 때 건강에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는 한은요, 저는 아이스크림 하나 정도 먹는 건 좀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건 가치가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더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에 따라서 절대 쟁여놓지만 않아도요, 이렇게 먼저 먹어가지고 발생하는 것들은 우리가 조금 예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밥 먹자. 우리 설거지하고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 먹어. 그런데 이제 밥 먹기 싫고 아이스크림만 먹고 싶다. 그럼 배 아파. 어, 그러면 아이스크림 못 먹어. 이렇게 시각적으로 안내해서 그때는 밥량을 좀 줄인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 일과를 반복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은요. 우리 이게 만약에 이제 일과에서 반복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우리 성인분들의 인지적인 이 가능성, 이 상황에 대한 수용 가능성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충분히 이런 시각적인 안내에 따른 지원을 잘 수용하고 따라오시면서 그때 필요한 자신의 의사 표현도 가능할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질문을 같이 확인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적장애 20살, 아우, 아주 젊은 청년이네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휘력 향상을,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어휘력 향상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어떤 목표라고요? 보호자께서 듣고 싶은 목표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휘력 향상을 정말 하고 싶으시다면 어휘력 향상 이전에 우리 자녀분이 뭘 좋아하는지를 먼저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인이 되셨고 지금 대안학교를 다니고 그러신데 학업이 중요한 분이 아니면 구몬학습 국어 같은 게 가장 재미없고 의사소통에서 활용 가능성이 떨어진 중재 방법, 중재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미약한 어떤 자극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화가 원활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런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면 대화 파트너 수준의 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은 어휘력 자체가 목표의 우선순위 아니에요. 화용이 목표의 우선순위지. 그에 따라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상 전문가에게 화용 의사소통 지원을 받으시는 거, 그걸 조금 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지적장애 중2 아동인데요. 경계선, 그러면은 의사 표현이 굉장히 원활하겠네요. 예, 가능한데, 아이가 말할 때마다 혀 짧은 소리를 내고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다시 물어보는 경우가 많지만 말을 잘 안 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적장애인 친구, 경계선 인지 같은 경우는 그때 되게 주눅 들거든요. 못 알아듣네, 못하네. 이런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책 읽기 활동 말고 다른 활동으로 가장 가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건 사실상 문자를 통해서 보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적장애인 분들의 가장 특징이 음운 처리가 취약해요. 말소리와 그다음에 문자가 대응된다라는 그 규칙을 인식하고 말소리의 변별적인 특징,
무 소리랑 느 소리랑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이거를 구별하는 게 원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시적으로 구별시켜 주는 게 사실상 문자예요. 문자이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되면 저희는 이제 보완적인 의사소통으로 이분 자녀분의 어떤 그 스마트 미디어 사용 가능성을 고려하고 부모님의 어떤 가치관을 반영하셔서 TTS라는 AAC 수단이 있어요. Text to Speech. 그러니까 우리 자녀분이 말하고자 하는 걸 텍스트로 치고 그게 스피치화되는 과정을 하면서 본인도 의사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완대체 의사소통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중2니까 바우처가 되잖아요. 그래서 언어치료기관에서 그런 식의 문자를 통한 어떤 보완적인 의사 가능성, 그에 따른 명료도 개선 가능성, 혹은 발음이 부정확해서 의미 전달이 잘 안 되는 것을 문자로 보완할 가능성에 대한 지원을 계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우리 22세 성인 남성인 분인데요. 수시로 엄마에게 다람쥐 닮면서 이렇게, 어우, 귀엽다고 사랑스러운 아드님이시네요. 그래서 본인 기준의 다람쥐는 귀엽고 엄마에게는 애정 표현이라 생각하는데 너무 반복해서 얘기하니 상대해주는 입장에선 건성으로 대답하는 등 피로감, 그쵸. 예. 그러면 어머니께서 제가 보기엔 제일 잘하실 것 같은데, 우리 아드님이, 자제분이 엄마에게 다람쥐 닮아서 귀엽다라고 하는 표현이 제가 보기에는 약간 상황마다 디테일의 의도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에 따라서는 지금 이때는 엄마 사랑해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엄마 다람쥐 닮아서 귀엽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아이스크림 하나 달라는 요런 의도를 담고 있는 건지 아마 그 어머니께서 똑같은 다람쥐 닮아서 귀엽다라는 표현도 의도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도의 차이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시면 관찰하시면서 이 의도가 이 정도 한 네다섯 가지로 추려지네. 이걸 관찰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요. 할 게 없으셔서일 수 있어요. 정서적인, 긍정 정서 교감은 하실 수 있는데, 그 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활동 맥락이 제한되시면서, 그래서 제가 사례로 소개드렸던 첫 번째 남성분도 할 수 있는 활동의 맥락이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활동 목록이 없으면서 심심하고 하니까 엄마 이렇게 해주면 엄마 반응해 주잖아요. 이분에게는 이게 너무 의미 있는 활동 목록이자 놀이인 거죠. 일상의 여가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 사실상 이분이 할 수 있는 활동 목록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 그걸 고려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만 24세 남자분이신데요. 화장실, 외출 시 귀가 식사 때, 땀 흘리면서 강박적으로, 1시간, 많은 시간에 지연 후 해소되어야 그 장소에서 나온다. 강제보다는 원활한 해결. 식사 때 땀 흘리면서 강박증으로 인해 외출 시에, 외출 한번 하면 한두 시간을 밖에서 있어야지 집으로 돌아온다는 말씀이실까요? 예. 그렇다면 그렇게 집으로 그러니까 화장실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외출 시에도 그렇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지연한 후에 들어온다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이거는 일단 이 행동의 기능을 좀 분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의사소통의 어떤 전문가보다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행동 전문가, CBA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자녀분이 도대체 왜 이때 이렇게 가서 이때 이 행동을 꼭 이렇게 이 장시간을 보내고 나야지만 전환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 기능을 좀 파악해 보시는 게 필요한데 단순히 의사소통의 근거에서만 이걸 분석하기엔 좀 한계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행동 지원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도 성인이 되어서도 언어치유실 다니실 수 있어요. 근데 아주 안타까운 게요. 아직 성인분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사실상 바우처 제도가 끊어진다라는 게 문제점이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 서대문 연대 아까 소개드린 그런 곳이나 그 밖에 다양한 우리 성인 발달장애인 분들을 위한 시설에서, 기관에서, 센터에서, 그 언어치료사들을 고용해서, 자체적으로 언어치료를 진행하시는 곳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생기기 시작했는데 아주 미비하긴 해요. 그래서 사비로 하시거나 이런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곳에서 언어치료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그에 대한 요구도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셔서 지역 예산을 좀 따오는 방식으로 지원 계획을 확장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에서 좀 질문해 주셨던 아드님, 표현 언어가 힘들어서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많이 힘들다. 주변 분들의 피해도 주고 일정에 차질이 많아서 이런 경우는 결과의 문제 행동보다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장애인 분께 그러니까 돌발적인 행동,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저는 사실 대답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돌발적인 행동의 모습은 뭔지, 그 돌발적인 행동이 그러니까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3 선택적 한묵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선택적 한묵증의 퓨어한 선택적 한묵증은 앞서서 우리 지원해 주셨던 소아정신과 정신과에서 지원하는 게 우선순위고요. 간혹 자폐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에 따른 의사 가능성이 차이가 있어요. 편차가 너무 커요. 좋아하는 관심사에서는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완전 반응조차 없는 이런 모습을 띠기 때문에 자폐로 인해서 한묵증처럼 보인다면 저희가 개입해드릴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례 중에서 기관에서 시각자료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겠는데 지원 인력 등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돼서 저희도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이제 매달릴 수도 없죠. 왜냐하면 제한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되게 하시니까 그래서 스스로 시각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려면 가정에서 저희는 만들면 제공해드려요.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처음 뭔가 세팅을 할 때는요, 계속 장기적인 언어 치료의 성인분이니까 의존하진 않으신다 하더라도 그런 평가를 통해서 의사소통 목록, 목표를 선정해서 어떤 도구,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제한된 횟수로 좀 지원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제가 답변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